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앞뒤가 다른 사람은 봤어도 마음이 갈 때처럼 훅훅 바뀌어서 이랬다 저랬다 지킬 앤 하이드처럼 구는 인간은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한 방에 크게 찾아오려고 그동안 그런 사람은 못 만났었던 건지 뭔지 정말 황당한 일이 저에게 찾아오고야 말았어요.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사로운 일들이 생겨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일부러 참고 넘어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골마 터지게 되더라고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 저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부 저를 꼬여내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위선이라는 걸 알게 되니 충격도 꽤 컸고요.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한동안 저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가 어려워 모든 것들에 경계를 하게 되었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물론 다 털어버리고 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제정신을 찾기까지 꽤 많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달리하게 된 일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제 이야기를 실컷 털어놓고 속 편해져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바보 같은 일을 겪었다고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질책은 너무 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참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저 하나 참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참으면 참을수록 호구 잡힌다는 말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도 했고요. 아무튼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솔직하게 전부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하늘이 무너져도 저밖에 안 보이는 사람처럼 저에게 헌신을 다했었기 때문에 그 진심에 감동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주위에서 저에게 최수종을 만나냐, 연정훈을 만나냐 할 정도로 자기 와이프에게 헌신을 다하는 연예인들처럼 이벤트를 해주고 진심을 보여주었었어요. 주위에서도 저밖에 안 보이는 사람처럼 군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당연히 이 사람에게 푹 빠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나 마찬가지였죠. 오죽하면 친구들이고 가족들이고 전부 저밖에 모르는 저 남자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며 결혼을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저렇게 여자 마음을 잘 알고 매번 선물 공세를 하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도 없다면서 저에게 복 받은 거라며 부러워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저는 제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정말 결혼을 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은 외동아들이었는데 사실 요즘 누가 맞이고 외동이고 막내고 그런 거 따지겠나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가 홀몸으로 남편을 키우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연애를 하는 동안 살짝씩 전해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고, 시어머니 혼자서 여자의 몸으로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걱정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혹시 남편에게 집착을 하거나 남편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고민들이긴 했죠.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많잖아요. 아들은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한없이 내 옆에만 있어주길 바라는 그런 이상한 집착을 가진 시어머니들이요. 저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밥 한 끼 먹일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매번 식당으로 불러 주인 내외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였거든.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인네 애가 없을 때마다 매번 고봉밥을 몇 개씩 퍼서 우리 아들 앞에 내놓곤 했지.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아들 굶기면 안 된다. 밥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것도 죄다. 다 내 탓이야. 에휴, 없이 살아서 못 먹고 살아서 그래.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절대로 남편의 식사만큼은 걸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의아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의 체형이 못 먹고 자란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체격도 건장하고 나름 키도 178이나 되는 큰 키였고요. 마른 몸도 절대 아니었고요. 없이 살고 못 먹고 자라서 왜소해 보인다거나 하는 몸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살집이 조금 있으면 몰라도 저는 본인 아들을 굶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저 시어머니의 잔소리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인터넷에서만 봐도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서 우리 아들 밥 먹였냐? 우리 아들 밥 뭐 해줬냐? 고기 줘라 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의 기강을 잡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내 식사를 차려 내오신 시어머니의 밥상을 보고 저는 눈을 꿈뻑이게 되었어요. 어릴 때 못 먹고 자라서 밥에 집착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밥상을 보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되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 남편 밥그릇이 정말 평소에 먹던 양이랑 비교를 하면 3배 이상 될 정도로 산더미처럼 밥이 쌓여 있는데 밥그릇도 일반적인 제 밥그릇이랑 달리 무슨 비빔밥 해 먹을 것 같은 대접에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눈만 깜빡이며 거대한 양의 남편 밥을 바라보고 있었죠. 식사를 하자는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그때부터 정말 뒤에 누가 쫓아오는 사람인 것처럼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저는 남편의 밥 숟가락을 보고 2번이나 놀랐어요. 일반적인 모양의 숟가락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것 같은 숟가락이었는데 밥 푸는 그 오목한 부분이 거의 국자 수준처럼 큰 거예요. 그런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떠서 입안에 퍽퍽 쑤셔 넣는데 저렇게 먹다가는 목구멍이 다 늘어나 터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밥을 우겨 넣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쳐 넣는 수준이었어요. 거기다가 밥을 그렇게 크게 뜨니까 당연히 반찬도 한 젓가락이 아니라 무슨 반절씩 퍼서 입에 넣더라고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도 못 느끼는 건지 거의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입에 쑤셔 넣는데 정말 방송에서 나오는 푸드파이터인 줄 알았다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고기를 사갔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기가 좋아 보인다면서 바로 식사 자리에서 구워주셨고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황당한 일이 또 있었죠. 고기도 제가 조금만 사간 게 아니라 한우로 2kg를 사서 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정말 그 자리에서 반 이상을 처먹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밥 한 술 딱 드시고는 계속 고기를 구워서 남편 앞에다가 놔주시느라 바빴고요. 제가 눈치가 보여서 먹을 수나 있겠어요? 어머님, 혹시 고기를 제가 구울까요? 어머님 아예 식사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 됐다. 손님한테 무슨 고기를 구우라 시키겠니. 그리고 네가 구우면 우리 아들이 눈치 보여서 어디 먹기나 제대로 먹겠어. 그냥 식사해라. 한마디로 고기를 구워서 익는 족족 남편의 앞에 내려놓으셨는데 제가 굽기 시작하면 뭐 시어머니도 드리고 저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고기를 제대로 못 먹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고기를 제가 사갔는데 정작 저는 구경만 하고 몇 점 먹지도 못했죠. 물론 제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사간 고기긴 하지만 누굴 주던 시어머니 마음이긴 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굽는 족족 지 입으로만 쳐놓는 남편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왜 처음 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 정말로 처음 봤어요. 진짜로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랑 데이트할 때는 밥을 이렇게 먹는 걸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랑 데이트를 하면서 밥을 먹은 게 한두 번이겠어요? 그때마다 정말 멀쩡한 모습으로 딱 1인분의 밥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배가 고프다거나 더 먹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늘 시댁에서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동안 멀쩡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목구멍에 쳐놓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흐뭇한 모습을 짓고 있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런 모습을 좋아하니까 남편이 일부러 더 저렇게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밥을 처먹는 게 진짜 본 모습인 건지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먹는다. 사람이 이렇게 벅스럽게 밥을 먹어야 없던 복도 다시 들러붙는 법이지. 우리 강아지 더 먹어라. 아직 많이 남았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야 말았죠. 저랑 밥을 먹을 때는 늘 멀쩡하게 그리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던 사람이 식탐이 장난 아닌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 밥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자기 거라고 침이라도 바르는 것 마냥 처먹는 게 어떻게 예뻐 보일 수가 있겠어요? 충격이 정말 크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 광경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니까요. 아직도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예요. 식사 자리가 끝난 다음에 후식을 먹자면서 또 과일을 산더미처럼 들고 오시는데 아니 그렇게 밥을 먹고도 이 많은 과일이 들어가나 싶었거든요.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의 뱃속에 무슨 거지 10명 이상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과일을 아주 꾸역꾸역 입에 쳐넣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내가 왜 굶기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니? 우리 아들이 말이야 예비 며느리랑 데이트를 하고 오면 늘상 배가 고프다며 집에 와서 밥을 더 먹지 뭐야. 나는 이렇게 고봉밥으로 차려주는데 밖에서는 밥을 사 먹으면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나 있겠나. 못 먹으니까 이렇게 집에 와서 늘 밥을 더 찾더라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며느리에게 예쁜 모습만 보여주겠다고 노력하는 게 가상해서 참.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 딱 1인분만 먹으니까 늘 허기져서 귀가를 하고 나면 저렇게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숨기고 있던 거고요. 한마디로 본인이 저렇게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못난 모습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깜빡 속일 수가 있는지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하지만 이제는 결혼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에게 더 이상은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건지 뭔지 이제 와서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는 거 보니까 잘 알겠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식가인지 말이야. 이제는 밥 조금 먹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일부러 집으로 부른 거다. 우리 아들 배불리 먹는 모습 보여주려고 말이야. 기특하기도 하지. 마누라한테 예쁨 받으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말이야. 아무튼간 우리 아들은 늘상 배고픈 애다. 없이 사는 동안 못 먹고 자란 게 한이라도 됐는지 속상하다 속상해. 우리 아들 절대로 굶기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수로 이 많은 밥 양을 감당하겠나 싶은 걱정도 당연하게 들었고요. 어지러울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 달에 식비가 얼마나 나오려나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이고 있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아무튼 저에게 슬쩍 들러붙더니만 과일을 입에 넣어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내가 늘 이렇게 밥을 먹는 건 아니고 집에 와서 엄마가 밥 차려줄 때만 이렇게 먹는 거야. 아이, 엄마가 워낙 어릴 때 못 먹고 자란 서름이 있어서 일부러 더 이러셔. 나랑 평소에 데이트할 때 먹었던 거 생각해 봐봐. 그 정도만 먹어도 사실 충분한데 엄마가 오버하는 거니까 대충 흘려들어. 알았지? 평소에 매번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면서 열심히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냥 1인분도 먹을 수 있긴 한데 집에만 오면 이렇게 밥을 차려주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애써 차려준 밥을 남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저랑 연애를 하면서 여행을 다녀보기도 했고 매번 밥 한 끼만 먹고 헤어졌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또 정상적으로 잘만 먹었고요. 일부러 시어머니의 앞이라서 시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려고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있는 전까지 다 털려서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물론 그 모습을 빼면 남편은 늘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 주었어요. 갑자기 잘 만나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처먹는 것 같아서 헤어졌어 하고 주위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제가 두 눈 딱 감고 남편의 말을 믿어주기로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그날 이후에는 또 그렇게 먹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진짜구나 하고 믿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니만 저에게 또다시 밥을 먹는 걸 가지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 아유,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른 건 몰라도 꼭 밥 먹는 것만큼은 잘 챙겨줘야 한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구나.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 주인네의 눈을 피해서 우리 아들 밥을 먹였다고 하지 않겠니? 한 번은 밥 먹다가 주인네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었다. 서럽게 울면서 밥 좀 더 먹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내가 이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어. 어떻게든 성공해서 우리 아들 배는 꼭 부르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지. 그러니까 결혼해서 밥 못 얻어 먹고 다니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응? 무조건 첫째도 밥, 둘째도 밥이다. 알겠니? 네, 어머님. 근데 그렇게 먹으면 한 달에 식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희 부부가 아무리 맞벌이로 생활한다 하지만 제가 퇴근 후에 그 많은 밥과 반찬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요.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라서 조금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봐야 집에서 하루 한 끼 먹는 건데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니? 4인 식구 한 달 식비 정도 나올 거다. 아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김치를 참 좋아하거든. 김치는 매년 담았으면 좋겠고 겉절이도 가끔 무쳐서 줘라. 주말에는 집에서 노는데 그 정도 시간은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고기 반찬 빼먹으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이 고기에 또 환장을 하는데 못해도 햄이라도 꼭 식탁에 올려줘야 해. 아니, 아직 식장에 손잡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준비도 하기 전부터 밥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제 마음이 많이 질리긴 질리더라고요. 아니, 어느 누가 곱게 받아들이겠어요? 아직 식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밥 타령을 하니까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이다. 자주 연락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란다. 너희 두 사람이 지지고 볶고 뭘 하든 행복하게만 살면 됐지. 그냥 밥은 내가 꼭 챙겨주고 싶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네가 챙겨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너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아들이 배만 안 고팠으면 좋겠구나.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밥 부분은 신경을 잘 써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하고 나면 자주 찾아올 필요가 없다면서 밥만 잘 챙겨주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 오히려 괜찮겠다 싶었어요. 자주 마주치지 않으면 그만큼 시집살이를 당할 일도 없을 거고, 고부 간의 갈등이니 뭐니 그런 것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저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을 저에게 전부 다 보여주고 행동하고 있기도 했고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살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치고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마음들이 전부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을 수 있었죠. 저라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보 같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굳혔고 이 사람과 살면서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 이후에는 남들 하는 것처럼 상견례도 하고 식장도 잡고 웨딩 촬영도 하고 결혼식까지 무사히 올린 뒤에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같이 신혼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을 땐 이미 남편이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인간이었다는 걸 까먹게 되었죠. 그 기간 동안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저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먹으면서 멀쩡한 모습을 유지하던 남편이 점점 출출하다면서 이것저것 뭐 먹을 거 없냐고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다 둔 과자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러라고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군것질거리를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마트에 갈 때마다 일부러 간식거리는 잔뜩 사다 놓았는데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틀이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빵부터 시작해서 과자에 젤리, 아이스크림 같은 군것질을 잔뜩 채워놔도 사다 놓는 족족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도 과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제가 먹고 싶어서 사두었던 과자까지 전부 다 싸그리 모조리 남편의 뱃속으로 다 쳐들어가고 없으니까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먹는 걸로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치사하게 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걸 입에 쳐넣으면서 제 생각을 한 번 안 하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식탐이 있는 남자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아무튼 하루는 제가 아침으로 먹으려고 사다 둔 빵까지 전부 다 처먹었길래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했어요. 당신이 이 빵도 분명 탐낼 것 같아서 당신 목 2개, 내 거 1개 사다 둔 건데 어떻게 다 3개를 당신 입으로 쳐넣을 수가 있어. 당신 여태 간식거리 먹으면서 말이야.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하긴 했어? 내가 먹고 싶어서 사다 뒀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냐고. 내 몫을 남겨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던데 왜 이렇게 식탐을 부리고 그래? 내가 배가 고파서 먹었다. 내가 먹는 거 아깝기라도 한 거야? 이제 와서. 당신이야말로 너무 식탐을 부리는 것 같아. 또 사다 두면 되는 거잖아. 내가 식탐을 부린다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사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을 사온 적이 없잖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건 늘 내 몫인데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3개를 사왔으면 적어도 1개 정도는 우리 마누라 먹으라고 냅둬야지 생각을 해야지. 내 거 남겨놓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도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알면서 3개를 사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당신이 앞으로 5개를 사다 주면 되겠네 그럼. 그러면 됐지. 그리고 어차피 생활비 관리도 다 당신이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용돈 내서 장까지 보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이기적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식탐을 부리고 있는 게 누군데 저한테 식탐 운운을 하다니 속이 뒤집어지고도 남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시댁은 왜 그렇게 발에 땀나게 방문을 하는지 황당함의 연속이기도 했죠. 시댁에 간다고 무슨 일이 있다거나 시어머니가 살림에 참견을 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나도 곤욕스러웠어요. 왜냐고요? 제 몫의 밥이 거의 없었거든요. 고기를 먹든지 회를 먹든지 전부 남편의 입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고기를 구우면 굽는 족족 남편의 밥 위에 올려주시고요. 회를 먹으러 가면 접시 자체를 남편 앞에 떡하니 놓고 제 입에 몇 개가 들어가나 감시하는 사람처럼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으니 부담스러워서 밥을 먹겠냐고요. 열이 받아서 한 사람당 자기의 몫이 떡하니 나오는 식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제 밥을 한 입만 먹겠다면서 반 이상을 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몇 인분을 더 시켜 먹는데
그 꼴이 진짜 진절머리 나게 싫은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 마음을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요, 이게 진짜 이혼 사유가 되나 싶어서 인터넷 검색까지 해봤다니까요. 근데 저랑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식탐 있는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까지 하는 사례도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전 정말 결혼 3개월 만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숨기고 살았는지 소름까지 돋았죠. 여태 이 배고픔을 참으면서 멀쩡한 척을 했더니 진짜 대박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식탐을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제가 친정에도 말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탔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털이 빠지도록 고민을 하고 참자 싶었다가 또 그렇게 처먹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이혼하자 싶었다가 아주 혼자 생쇼를 했어요. 그렇게 어이가 없는 상황에 놓여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건이 터지면서 제 모든 인생에 갈림길을 재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몸 일부에 마비가 찾아오게 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어요. 그나마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 일찌감치 발견을 하게 되었어서 응급처치를 다 하고 골든타임도 넘기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할 만큼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리를 절게 되고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분가를 했으니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도저히 생활을 하는데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한 번 더 쓰러지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활치료가 가능한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적은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요양원에 모시는 게 그나마 제일 현명한 처신인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도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요양원으로 가겠다고 하시고는 입소를 하셨는데 요양원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곳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지만 치매 환자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사건 사고에 대해 신경을 쓰다 보니 성격도 매사에 예민했대요.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서 실수라도 하면 짜증을 내고 혼내기도 하고 무섭게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넣어놓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주말에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못 있겠다. 매사에 눈치 보고 가슴 졸이면서 지내는 게 어떻게 요양이니? 여기는 감옥 같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산책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내가 거동이 불편하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눈치가 보이고 나 너무 무섭다. 여기서 못 지내겠어. 집에 가고 싶다.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남편이 시어머니를 퇴소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부터는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난리더라고요. 팔도 쓰기 어렵고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익숙한 내 집인데도 시간이 3배 이상 걸리는구나. 거기다가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자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고. 그러니 며느라가 네가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와서 나랑 같이 자자꾸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대요. 아니 멀쩡한 아들 냅두고 왜 저한테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제 집 놔두고 왜 시어머니 집에 가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요.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옆에 있는데 왜 귀찮은 병수발은 만만한 며느리에게 시키려고 하는지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어머님, 제가 가는 것보다는 역시 어머님 배로 나온 아들이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힘도 더 세고 하니까 도움이 더 될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어머님을 업고 뛸 힘이 없지만 남편은 있잖아요. 그리고 시댁에서 쭉 살았었으니까 집도 훨씬 편하게 느낄 거고요. 아이, 우리 아들을 보내겠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밤에 잠 못 자면 피곤해서 다음날 출근 못 한다. 잠이라도 푹 자야지. 네가 와라. 우리 아들은 말이야. 밤기가 어두워서 밤사이에 내가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잘 아이야. 한 번 잠들면 못 일어나는 건 너도 잘 알잖니. 저도요, 한 번 잠들면 못 일어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남편보다 더 깊이 잘 자거든요. 아무튼 어머님, 불편하시다면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난번에 간 곳 말고 다른 데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좀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요. 아니, 나를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보내겠다고? 죽어도 싫다. 내가 무슨 하루 종일 병수발을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밤에만 잘 때만 좀 와달라는데 그게 그리 어렵니? 네, 어렵죠.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럼 뭐 어머님 집에 짐 다 옮기고 들어가서 살아요? 그냥 남편 보낼게요. 남편이 쓰던 방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애라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남자가 어떻게 해? 여자가 꼼꼼하게 잘하니까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하는 거지. 저도 한 번 잠들면요, 누가 꼬집어도 몰라요. 그리고 저 허당이라서 꼼꼼하지도 않고요. 어머님 병수바이 될 자신도 없어요. 저는 죽어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의 말을 모조리 못 들은 척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다리가 맘대로 듣질 않으니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넘어지면서 지지대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꽈당 하는 바람에 무릎 연골을 다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퉁퉁 부은 무릎을 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울면서 전화를 한 거죠. 저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자자, 내 병수발 들어라 하고 요구를 할 때라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놀란 남편이 회사를 조퇴하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병원을 모시고 갔고 이후에 요양원으로 다시 입소를 시키게 되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요양원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시는데 거길 보내야만 하는 내 심정이 참 말이 아니더라. 당신이 조금만 신경 써도 되는 문제인데.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고 바빠.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돌봐? 그렇게 따지면 내가 출근해 있는 동안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땐 내가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요양원이 너무 싫다고 하잖아. 무섭대. 엉엉 우시는데 내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 그렇게 찢어지는 것 같으면 당신이 시댁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되잖아. 어머님도 아들 매일 봐서 좋고 당신도 직접 병수 해두니까 마음 편하고 일석이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세심하게 돌보는 거랑 다르지. 내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나 밤에 잠들면 못 일어나는 거 알잖아. 나는 밤에 잘 일어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못 일어나. 어머님은 좋은 거 있을 땐 아들부터 찾으시면서 굳은 일에는 나만 찾으시더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만 홀라당 챙기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뺐는데 당신이 뭐가 예쁘다고 내가 어머님 병수발을 들고 있겠냐고 내 시간 쏟아부어가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입을 쑥 집어넣고 다물더라고요. 꼭 저렇게 심한 말을 해야지만 주제 파악을 하는 건지 뭔지. 하지만 또 다른 복병이 있었죠. 요양원에 들어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요양원 번호로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라 받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징징거리면서 빨리 자기 좀 꺼내달라고 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죠. 회사 일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연락까지 받고 싶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저는 일일이 그 번호들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려면 아들한테 하지.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아들한테는 안 하는 짓을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만만한 게 며느린 건지 뭔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런데 글쎄, 제가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그런 건지 회사에서 아주 큰일이 터지게 되었죠.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이메일을 실수로 다른 거래처에 보내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글쎄 회사 기밀이나 마찬가지인 자료였어요. 회사에서는 저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맞게 되었고, 저에게는 죄를 물어야만 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질을 당하게 되었죠. 하고 있던 업무에서 물러나서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본사가 아닌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좌천을 당했는지 지방에 있는 분사에 가게 되었죠. 저는 지금 당장 이 모든 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실수가 확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항변을 할 수가 없었고 이의 제기 또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인 뒤에 퇴직을 했는데 이 일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죠. 남편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남편이 글쎄 회사에서 잘린 것을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면서 박수를 짝 하고 치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야, 잘 됐다. 그럼 당장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 엄마 요양원비 내는 게 너무 아까웠었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어디 장애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수준이라서 정부 지원이 따로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맞벌이로 살고 있었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잖아요. 이제 당신이 벌어오는 돈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을 아껴 써야 하지 않겠어? 우리 엄마도 요양은 너무 힘들다고 매일같이 전화 오는 게 마음 아팠고 우리 집에서 가까이서 생활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마침 너무 잘 됐네. 돈도 못 벌어오는데 집에서 놀면 뭐해. 우리 엄마 병수발 들면 딱 좋겠네. 어차피 우리 엄마 잘 못 움직이잖아. 옆에서 별로 할 것도 없다고 하더라.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두면 되고 빨래거리 조금 늘어나는 거 말고 뭐 다른 게 있겠어? 그러면서 또 밥을 입에 우겨 넣듯이 처먹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당연히 재취업할 거야. 아직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창창한 나이에 놀아서 어디다 쓸 거야.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어머님 병수발 못 들어. 뭐라고? 진짜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요양원에서 너무 외롭고 무섭고 힘들다고 하는데 병수발을 왜 못 들겠다고 하냐? 장모님이었어도 그랬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앞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장모님이 아팠으면 당장 짐 싸들고 처가에 가서 살았겠지. 아니, 난 우리 엄마 병수발도 못 들어. 그거 사람 피 말리는 일이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랑 너네 엄마랑 같냐? 너도 우리 엄마 아프면 병수발 안 될 거잖아.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건데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 장모님한테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 엄마한테 하면 된다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냐. 진짜 답답해. 우리 엄마 병수발도 안 될 거라고. 내가 든다고 했냐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프면 얄짤없이 그냥 요양원 보낼 거라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한바탕 싸움을 하고 며칠이 흘렀는데 요양원 대표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거는 일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말자 환자님 며느리분 맞으시죠?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이번 달까지만 계시고 퇴소를 하신다고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셨었는데 동의 서류 작성해 주셔야 해서요. 한번 방문해서 사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달 1일에 퇴소하시면 돼요. 준비는 저희가 다 해놓을 테니까 인계만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저는 전혀 전해드린 게 없어서요. 지금 저희 어머님께서 요양원에서 퇴소를 하신다는 거죠? 저희 남편이 그랬다고요? 네, 맞아요. 아드님께서 이틀 전에 전화 주셔서 퇴소 희망하셨어요.
이번 달 비용 낸 것까지만 이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절차 안내해드린 거고요. 아니요. 퇴소 안 할 거예요. 그거 물을게요. 퇴소는 없던 일로 해주시고요. 제가 요양원비 결제할게요. 어쩌죠? 이미 퇴소하시겠다고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고 요양원비 납부 기한도 지났거든요. 새로운 분을 받아서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다시 대기를 하셨다가 퇴소하시는 분 생기면 그때 들어오셔야 할 것 같은데 대기 넣어드릴까요? 앞에 4분 정도 계셔서 반년 이상 기다리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제가 시어머니의 간병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도 대책을 세워야만 했어요. 여기서 제가 그냥 당해버리면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 말입니다. 이 집이 제 명의로 된 집이었거든요. 애초에 청약이 제 이름으로 당첨이 되었었고요. 잔금을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제 돈 주고 산 제 집이다 이 말입니다. 평수가 커서 메리트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방이 2칸이 있었는데 안방이랑 거실이 넓게 빠져서 꽤 활용도가 좋은 집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날 퇴근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당신 어머님을 요양원에서 퇴소시키기로 했다며? 당신이 전화 안 받는다고 요양원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주더라. 서류에 사인해야 된대. 그러면 어머님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아니 정말 혼자서 생활하기 괜찮으시겠다고 하셔? 아, 엄마 집? 그거 팔았어. 엄마도 앞으로 노후자금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병원도 다녀야 하잖아. 재활치료비도 한두 푼이 아닌데 그것도 전부 있어야 하고 엄마가 살고 있던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큰돈이 되는 집도 아니긴 했거든. 알잖아. 우리 엄마 다 쓰러져가는 빌라 살았던 거. 그거 급하게 팔고 세금 내고 왔더니만 수중에 2억도 안 남더라. 그걸로 엄마 치료하고 노후자금 쓰고 하면 끝일걸. 그래, 그 구절일 줄 아주 잘도 들었는데 말이야. 그러면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는데? 집도 팔았고 요양원에서도 나오시면 어머님은 어디서 지내셔? 아유, 당연한 걸 왜 물어봐. 당신도 일 잘렸겠다. 집에 하루 종일 있을 텐데.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우리 엄마가 나 말고 자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우리 방 하나 남았잖아. 저기 작은 방 옷가지들 좀 더 치우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말씀드렸어. 그걸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래? 여기서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아니, 생각이라는 게 없어 당신은? 이 집에서 어떻게 모셔? 시댁으로 들여보냈으면 몰라도 이 집에서 합가를 해서 산다는 게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집이 작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잘 됐잖아. 정리할 것도 얼마 없고. 이제 요양원비도 아끼게 되었으니까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앞으로 우리 엄마도 재활치료 받고 하면 좋아지실 거야. 당신이 옆에서 잘 좀 보살펴드리고 그래.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혼자 다 결정 내리고 나한테 통보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지? 내가 물어봤으니까 통보라도 한 거지? 안 그래?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어머님이 떡하니 와 계셨겠네? 소름이다 정말. 왜 너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래? 당신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일단 살아보고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우리 엄마 눈치도 잘 보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하시는 분이야. 잘 알잖아.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그리고 나 재취업한다고 했잖아. 난 절대로 어머님 못 돌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남편 놈이 끌끌 혀를 차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 돌볼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 밥 좀 챙겨드리고 화장실 갈 때 부축 좀 잘해드리고 말동무만 해드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래? 그렇게 쉬운 거 같으면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은 그런 거조차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강요를 하고 그래?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지. 밥 챙겨드리기가 쉬운 일인 줄 알아? 밥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거냐고. 그리고 화장실도 그래. 내가 매번 어떻게 왔다 갔다 모셔. 아이, 그럼 나까지 일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야?
나는 일해야지 일. 당신은 회사에서 잘렸잖아. 어차피 집에 있을 건데 그걸 왜 못하냐고. 아, 몇 번을 말해. 나도 일할 거라니까. 이력서 넣고 재취업할 거라고 했잖아. 당장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면 알바라도 하겠다고. 그런 거 할 바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우리 엄마 돌보는 게 낫지.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맞잖아. 정말 자기 할 말만 하는데 싸움이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저는 안방에서 자게 되었어요. 자려고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어머니의 퇴소날이 1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고작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에 찾아가서 냅다 집을 팔아버릴까 정말로 수도 없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열흘 만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그러겠어요. 막막하던 와중에 묘수가 딱 하고 생각이 났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퇴소를 하는 날 평소에 절대 쓰지 않는 연차까지 쓰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요양원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저희가 살고 있던 집에 있던 제 짐을 전부 다 싹 빼버렸어요. 용달차 하나 불러서 이사를 하니까 시간도 엄청 단축이 되고 일하는 사람을 일부러 여러 불렀더니 손도 빠르고 좋더라고요. 남편 놈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현관문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갔더니만 듬성듬성 제 짐이 빠져서 비어있는 집을 보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나는 일단 내 짐부터 먼저 뺐거든. 당장 네 짐도 빼서 어디든지 가서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 아, 진짜 끝까지 유치하게 나오네.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너랑 나랑 부부야, 부부. 네 명의로 된 집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부부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나는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 내 마누라 집인데 뭐 어때. 법대로 하자. 가족끼리는 이런 소유권 싸움도 못하거든. 분쟁 어디 한번 제대로 해봐. 그래, 법대로 하자. 너랑 나랑 이혼하면 땡이지. 내가 일부러 이혼 소장까지 다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사인만 해. 죽어도 못하지. 내가 당신이랑 왜 이혼을 해? 이혼할 사유도 마땅치 않은데. 난 당신이랑 이렇게 같이 사는 생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 못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아주 지저분하게 질질 끌면서 소송이라도 하던가. 나는 무서울 거 하나 없거든. 소송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부인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잘 모셔라. 진짜 사람이 앞뒤 다르다더니 넌 대박이다 이 미친놈아. 일단 짐이나 빼고 말해. 너랑 니네 엄마 둘 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아, 내가 내 마누라 집에서 왜 나가야 하냐고. 절대 못 나가. 이제 이거 내 집 아니야. 나 집 팔았어. 내 명의로 된 집 아니니까 너는 여기 알바끼 못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짐 빼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 어떻게 열흘 만에 집을 팔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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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웃겨 죽겠네. 산 사람도 또라이지. 뻥치지 마. 못 나가니까. 그러는 순간 저희 친정엄마가 떡하니 등장을 하셨어요. 집 문서를 남편에게 들이밀면서 소리를 치셨죠. 집 산 사람이 또라이라고? 그래, 응, 내가 그 또라이다. 내가 이 집 샀다. 밤새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일주일 전에 도무지 방법은 안 보이고 꼼짝없이 시어머니를 부양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하면서 겁을 먹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친정에 했더니만 친정엄마가 집을 사겠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세금을 물더라도 증여를 해주면 장땡이라고 하시면서요.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딸 고생하는 건 못 본다고 집을 사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하셨어요. 일단 내가 실거주라도 해야지. 아침부터 다 빼라. 네 짐은 우리 집으로 옮기고 내 짐은 이 집으로 옮기마. 엄마의 결단력 덕분에 저는 용달차를 불러서 친정으로 짐을 옮겨버렸고요. 엄마는 그 사이에 퇴거 명령서를 들고서는 그들 앞에 딱 내밀었죠.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집을 매매했으니까 이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잔말 말고 짐을 빼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황당해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세기를 박았죠. 너 협의혼 안 한다고 했지? 그래. 어디 지저분하게 잘잘못 하나하나 따지면서 소송이라도 한번 해보자. 나도 유능한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아이 근데 그 전에 먼저 너네들 짐부터 빼. 어디 남의 집에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잡고 있어? 짐 빼.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사생이 되어서는 헐레벌떡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내가 당신 성격을 잠시 까먹었다. 내가 오만했어. 아니,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내가 당신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긴 했는데 이럴 일은 아니잖아. 우리 다시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생각해보자. 엄마는 당장 퇴소했으니까 며칠만 같이 지내고, 어? 그래. 내가 이렇게 몸이 쩔뚝거리고 불편한데 어디를 가겠니? 우리가 지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 근처에 원룸이라도 얻으마. 그냥 필요할 때만 가끔 얼굴이나 보고 나 좀 도와주면 되지 않니? 내가 욕심 안 부릴게. 우리 지금 갈 곳도 없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살려주라. 당장 어디 가서 지내? 어? 우리 친척도 하나 없는데. 지금 와서 잘못을 뉘우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아? 내가 징직에 절대 못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병수 바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지킬게. 이렇게 집까지 빼가면서 내쫓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내가 반성하고 잘할게. 잘못했어 진짜. 그런 마음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건데 뭘 믿고 내가. 그리고 너 병수발 들어달라고 해서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네가 더럽게 처먹는 꼴이 못 봐주겠어서 이혼하자는 거야? 생각보다 이 식탐으로 이혼하는 인간들이 많더라. 식탐? 아, 내가 무슨 식탐이 있다고 그래.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고작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이건 더 이해 못하겠어. 나한테는 고작 이런 이유가 아닌데? 네가 고기를 처먹을 때마다 나는 1인분도 채 못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맨날 내 밥을 탐내하는 것도 모자라서 네 엄마 병수발까지 하라는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는 이제 못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이혼해. 남편은 식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고작 그런 이유로는 이혼도 못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니만 저에게 자기 잘못이 없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방방 뛰면서 집값의 반을 주고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 주겠다는 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들길래 바로 변호사부터 선임을 했어요. 당연히 법원에서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점에서 저에게 이혼 사유로 정당하다 손을 들어주었고요. 식탐도 이혼에 한몫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지 저도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혼하라고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은 본전도 찾지 못하고 저에게서는 전 남편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집도 절도 없어서 당장 잘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매물 나온 쪽방에 이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 그게 뭐 제 알바입니까? 전 남편 놈 지 손으로 밥 한 번 차려본 적이 없으니 거동 불편한 이전 시어머니랑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막막한지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이전 시어머니가 그 불편한 몸으로 챙겨주고 있을지도 모르죠 뭐.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원래 살던 집은 전세 놓고 있어요. 그냥 놀게 냅두기엔 그 집이 좀 아까웠거든요. 그나마 애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빨리 이혼하고 정리도 했지. 애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뭡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 친정 부모님은 재혼이라도 하라고 하시는데 앞뒤가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보니 재혼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천천히 생각해 볼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